뉴욕 한인회가 37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찰스윤 회장을 정상화위원장 및 임시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뉴욕에서 40년 만에 개최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체육대회를 넘어 한국문화의 장으로 펼쳐집니다. 검찰이 지난달 베이사이드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남성을 어제 기소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도산 이후 은행들이 연준에서 빌린 단기성 자금이 무려 1,530억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37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38대 뉴욕 한인회장이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찰스윤 회장을 정상화위원장 및 임시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16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찰스윤 회장을 비롯해 김영환, 김갑송, 이상호, 곽우천, 김동찬, 김일태, 지미강, 박윤용, 허도행, 민경원, 유정학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날 현실적으로 찰스윤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30일까지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5월 1일부터 윤 회장이 정상화위원회 위원장과 임시 뉴욕 한인회장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 회칙 개정위원회 발족과 함께 위원 구성은 윤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권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는 한인사회의 화합과 한인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곽우천 이사는 이날 선관위가 원리 원칙대로 선거를 진행했지만 한마디 언급 없이 선거를 무효화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우리 선관위원들은 이번에 선관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죠. 왜 봉사 많이 한 사람을 한인회장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타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한편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경력을 봤을 때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는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5명의 의원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한 결과를 우리가 내놓은 것인데 그게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질타가 됐다면은 그것도 다르게 받아야겠죠. 하지만 어느 회칙을 해도 그거는 이런 상황은 늘 나온다. 나는 그렇게 보고.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김갑송 이사도 이날 진강 단독 후보 결정은 회칙에 의해 내려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며 반드시 이를 이사회 기록에 남겨야 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에 따라서 단독 후보를 결정한 것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고 다만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회칙을 어기는 결단을 내리신 거고 거고 우리 이사회에서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어기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어기고 화합을 위해서 이 대처 방안을 이제 찾는 거죠. 김동찬 이사는 회칙을 개정한 뒤에도 또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론전을 통해 선거를 또다시 뒤엎을 수 있는 관례를 남겼기에 다음번에는 이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회칙을 만들고 선관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또 나와갖고 여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여기 한인회는 공권력도 없어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냥 온 데다 그냥 여론 작업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 해칙도 무시하게 되고 또 선관위도 그냥 명지물이 돼버리고 한인회는 한인회대로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회칙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힘을 동원해서 한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한인의 회칙에 근거해서 그다음 선관위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이다 라는 서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혼란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이사들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한인회를 대신해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현 이사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찰스윤 회장은 뉴욕 한인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수록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회칙 개정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다음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아직도 그게 한 달 반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그러면 작업을 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기로 한 이상 그때 합의된 이 조건에 따라서 회칙 개정위원회를 아니면 회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빨리 하고 한편 이사회는 4월 30일 만료되는 이사회 임기의 적법성을 살펴보고 2주 후에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40년 만에 개최되는 제22회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를 넘어 한국문화의 장으로 펼쳐집니다. 대회 개최 100일을 앞둔 미주체전 뉴욕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미주체전 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에는 톰보이, 라타타 등의 글로벌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그룹 여자아이들의 단독 공연으로 화려하게 장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K-푸드 페스티벌, 한미동맹 70주년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기획하는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해 대회에 참여하는 한인 2세대와 3세대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리 K-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K-팝에 또 상당한 생각 외로 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좀 뜻있는 분들이 좀 더 우리 미주체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미주체전인 만큼 뉴욕이 종합 우승하도록 가맹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곽우천 공동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제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 가맹단체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뉴욕에서 치러지는 이 체전을 그래도 우리 뉴욕에서 하기 때문에 뉴욕이 그래도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 경기단체들이 이제 앞으로 그 선수 선발을 1, 2차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색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미주체전 뉴욕 조직위는 대회 홍보를 위한 미국 대륙 횡단 성화봉송도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화봉송팀은 5월 24일 LA를 출발해 총 3,000마일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한편 조직위는 대회 예상 기금 모금을 위한 뉴욕 미주체전 후원의 밤 행사를 오는 4월 14일 나소 카운티 그레인넥에 있는 레너드 팔라조 연회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베이사이드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남성을 어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퀸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191스트리트 선상자택에서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한인 데니스 조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 조 씨가 2급 살인 1건, 1급 모욕 2건, 3급 폭행 2건, 4급 무기 소지 1건, 2급 괴롭힘 혐의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는 5월 3일 선고 공판을 위해 다시 법원에 출두하게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형,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조 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자택에 같이 있던 자신의 모친을 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도 말다툼을 벌이다 손에 상처를 입혔고 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도산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준에서 빌린 단기성 자금이 무려 1,530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은행들이 연준 재활인 창구를 통해 단기성 자금 1,528억 5천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 전주에 458억 8천만 달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10억 달러라는 기존 최고치보다도 약 40% 정도 많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12일 오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서도 119억 달러를 빌려 최근 일주일 동안 은행이 연준에서 빌린 돈이 1,648억 달러, 한화 2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이 고객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은행권이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도산 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는 대형은행 11개가 총 300억 달러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이후 금융권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며 예금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상원 금융위에 출석해 우리 금융 시스템은 건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취해지는 연속적 조치들로 인해 예금자 자산이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주나 채권 소유주 등 은행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조치에 단 한 푼의 세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집중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은행의 신뢰도 회복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회가 MTA 대중교통요금을 $2.75로 동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어제 주 상하원이 최근 공개한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했던 MTA 재정구제 패키지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MTA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기존 $2.75에서 $3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 상원의원은 주정부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대중교통요금을 인상시켜 MTA에 자금을 대왔다며 이런 요금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워킹클래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주의회는 MTA에 1억 9,660만 달러를 제공해 요금 인상을 막고 무료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5천만 달러를 들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MTA의 재정난을 메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의회는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면세 혜택 폐지, 월 최대 $30 내외의 뉴욕시 주거용 주차 허가증 신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에 대한 대중교통 할증료 추가 등이 제한됐습니다. 특히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면세 혜택으로 작년에만 4,200만 달러를 절약했고 40년간 9억 달러를 아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가 시저녁 모든 고교생에게 뉴욕시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고 폐리요금을 인하해주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시저녁 고교생을 대상으로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국이 매년 새학년 시작 때 9학년에서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DNYC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지원 양식뿐만 아니라 IDNYC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도 포함됩니다.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IDNYC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10세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박물관, 동물원, 극장, 식물원 등에서 1년간 무료 멤버십을 제공받거나 영화나 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섹션 8과 같은 뉴욕시 서비스 및 혜택 신청 시에도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의회는 현행 4달러인 페리 기본요금을 고교생들에게는 1달러 35센트로 할인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돼 2023에서 2024학년도부터 학생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어웨이 슈퍼마켓이 맨해튼 어퍼사이드 매장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페어웨이 슈퍼마켓은 맨해튼 웨스트 74스트릿과 브로드웨이 교차 지점의 매장에 고객들의 얼굴, 음성 등을 수집하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페어웨이 슈퍼마켓이 단순한 CCTV가 아닌 얼굴인식이 가능하고 고객들의 얼굴 및 음성 데이터를 수집해 보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객들은 인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페어웨이 측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 이 장비를 다루고 있으며 절도 행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인물을 식별해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웨이 측은 출입구에 고객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 보관, 전환, 공유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작은 안내판을 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돌란이 자신과 소송 중인 상대방 변호사의 출입을 막기 위해 라디오시티 뮤직홀 등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뉴욕주 하원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후안 아르딜라 뉴욕주 하원의원이 8년 전 민주당 모임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맨해튼에서 10대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유권자들을 지지하며 그는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카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도 여성 의원들과 함께 후안 아르딜라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 등 후안 아르딜라의 민주당 동료들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후안 아르딜라 의원은 올해 29세로 8년 전인 2015년 민주당 모임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에게 키스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아르딜라가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추행범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버켄 카운티 등 노스 뉴저지의 주택 렌트 시장이 뉴욕시보다도 더 핫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렌트 중개업체인 렌트카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켄 카운티, 에섹스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패세이 카운티 등 노스 뉴저지 지역의 주택 렌트 수요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지시티와 호보큰, 이스트 오렌지, 해켄색 등의 렌트 구하기는 주택 부족으로 인해 맨해튼보다 2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 뉴저지 지역은 한 아파트가 렌트로 나오면 평균 경쟁자가 12명에 달하며 임대 경제 점수가 115로 점유율은 96.6%, 기존 테넌트가 렌트를 갱신하는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반면 맨해튼 지역은 기존 테넌트의 렌트 갱신율이 64%에 그쳤고 한 아파트당 평균 6명에 불과했습니다. 렌트 시장이 두 번째로 핫한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였으며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드,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뉴욕시는 맨해튼보다도 브루클린의 렌트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렌트 갱신율이 65.4%, 한 아파트당 평균 경쟁자는 9명에 달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1월보다 9.8% 증가한 연율 145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처럼 주택 착공이 전달보다 늘어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착공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1만 건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또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연율 152만 건으로 전달보다 13.8%가 늘었고 주택건설업자 체감 경기도 지난해 12개월 연속 하락 뒤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건설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것은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규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뇨병 치료용 인슐린 약값을 낮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세계 3대 업체 모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는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슐린 약품인 란투스의 가격을 78%, 아피드라 가격을 79% 각각 인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월 35달러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노피의 인하 조치에 앞서 세계 3대 인슐린 공급업체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도 미국 내 인슐린 가격 인하를 발표했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는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사 제품의 가격을 75% 인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으며 다른 제품 가격도 65%가 내릴 예정입니다. 또 일라이릴리는 이달 초 올해 4분기부터 인슐린 제품의 가격을 70%로 인하하고 인슐린 약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사실상 도산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영진 6명이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9만여 주 1180만 달러어치를 매도해 모럴드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실상 도산에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레그 베커 전 회장이 지난 13일 하와이로 떠나 호화별장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한 정신병원에서 28세 흑인 남성이 병원 보안 직원 등 10명에 의해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28세 한인 여성이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자친구인 타인종 남성을 어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황소상에 스프레이로 나치 문양과 인종차별 문구를 그린 40대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플리트상 공동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시켰다가 집단 소송을 당하자 2,435만 달러를 배상하고 소송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인 억만장자 구오 웬구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과 10억 달러 사기 혐의로 어제 체포됐으며 자신이 소유한 맨해튼 저택 화재도 방화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